48세 한국인 모험가가 모로코의 깊숙한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모로코 여성 5명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모두를 임신시키며 펼쳐지는 꿈결 같은 여정입니다. 채널을 팔로우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로코의 끝없이 펼쳐진 아가페즈 사막은 해가 지면 노란 모래 위를 붉게 물들여 마치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신비롭게 변모한다. 사막 중앙 어디쯤 해발 고도가 낮고 평평한 지대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외딴 오아시스가 있었다. 투박한 바위와 모래 언덕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이곳은 모래바람만이 규칙적으로 불며 사막의 권태를 씻어주는 듯 보였다. 해가 거의 지고 하늘의 붉은 기운이 서서히 보라빛으로 바뀌던 시간에 한 무리의 낙타와 5명의 모로코 여성이 모래 언덕을 넘어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다른 외양을 지녔지만 공통으로 길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주 낯선 풍경, 즉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작은 텐트와 간단한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사막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동양인 남성, 즉 최민수는 48세 한국인 탐험가였다.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국토개발과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드라간과 아가페즈 사막의 끝을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모로코로 떠나온 사람이었다. 그가 좋아하던 것은 책과 지도를 들고 남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가 오래된 유물이나 전통을 체험해보는 일이었다. 그러다 모로코에 와서도 관광객이 많은 마라케시나 카사블랑카 같은 대도시 대신 깊숙한 오지 탐험을 선택했다. 그날도 최민수는 낮 동안 사막을 횡단하느라 지친 몸을 달래며 작은 모닥불 곁에서 동행하는 베르베르 가이드와 함께 오아시스 근처에 야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베르베르 가이드는 잠시 수로를 찾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 틈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5명의 여성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들은 이시미비에서 5호세로 보이는 젊은 모로코 여성 5명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선명한 이목구비와 살짝 그을린 피부톤이 사막의 색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듯했다. 하나같이 우아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으며 모래 위를 유연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미나는 22세, 키가 작은 편이지만 눈이 크고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사막 생활에 익숙한 듯 맹란히 안정감 있게 낙타를 이끄는 모습에서 베르베르 혈통이 살짝 섞인 듯한 인상을 준다. 파티마는 24세,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에 걸음걸이가 당당해 보인다. 검은 머리칼을 길게 따아 뒤로 넘겼고 밝은 미소가 매력적이다. 레일라는 25세,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모로코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입은 듯 아름다운 자수장식이 돋보인다. 사피아는 23세, 5사람 중 가장 어둡고 신비로운 눈빛을 갖고 있다. 말이 많지 않고 눈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대신하지만 때때로 깜짝 놀랄 만한 재치를 선보이기도 한다. 나디아는 24세,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다. 그녀는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재능이 있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뿜어낸다. 그들은 낯선 동양인을 보고 긴장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모로코 오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게다가 이토록 사막 한가운데서 단둘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광경은 더욱 이국적이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최민수가 어색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자 5명 중 파티마가 먼저 다가왔다. 헬로, 아랍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묻자 최민수는 당황하며 샬롬 알레콤 그 정도만 건네며 서툰 실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의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5 여성은 사막을 돌아 몇몇 유적지를 답사한 뒤 바스크 마을 근처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가려고 이동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소형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낙타와 걸음으로 이 험난한 길을 가는 중이었다. 길이 생각보다 험해 시간이 지체되어
이 오아시스에서 하룻밤 묵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 최민수는 자신의 지도를 꺼내보며 아, 이 근처라면 제가 내일 거쳐가려던 루트와 겹치는 곳이 있네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제 가이드랑 일정 일부를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했다. 그는 나름대로 사막지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GPS 기기도 구비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섯 여성은 서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의논하더니 당신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혹은 곧 친구가 올 수도 있는데 언제 도착할지는 확실치 않아요. 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저도 내일 새벽에 떠날 예정이고 마침 가는 길이니 비용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동행하자고요. 라며 반갑게 말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우연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사막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았다. 최민수와 다섯 여성은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아미나는 어릴 때부터 사막 근처 마을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베르베르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도시 출신이셨지만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사막 적응 능력이 뛰어나 낙타를 모는 데에도 능숙한 편이라고 한다. 파티마는 저는 마라케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년 전쯤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모로코의 고대 역사를 좋아해서 시간을 낼 때마다 유적지를 답사해요.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레일라는 나는 언어학을 전공 중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대 모로코 언어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사실 그쪽처럼 세계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죠. 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피아는 말이 적었으나 나는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요. 카메라가 고장나서 고생 중인데 혹시 수리하는 법을 아세요? 라며 최민수에게 물었다. 최민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살펴보았다. 나디아는 저는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해요. 전통 타르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막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람과 함께 퍼져가는 느낌이죠. 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작은 악기를 꺼내 짧은 멜로디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다섯 여성과 48세 한국인 탐험가의 만남은 사막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적당한 유머, 순박한 일상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모닥불 타는 소리와 함께 섞여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살짝 남아있지만 바람은 비교적 선선했다. 베르베르 가이드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최민수는 일단 혼자 차를 운전하기로 했다. 차라고 해봤자 낡은 사륜구동 SUV 한 대였고 오랫동안 사막을 누비느라 먼지로 가득했다. 차에 다 타긴 힘들겠지만 낙타와 함께 움직이면 되겠죠. 최민수가 말하자 파티마가 좋아요. 낙타들이 지치면 차로 번갈아 가면서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SUV에 올라타고 일부는 낙타를 모는 형태로 일행이 출발했다. 사피아는 차 창문 너머로 사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레일라와 아미나는 낙타 곁에서 사막의 작은 오솔길을 찾아 앞장섰다. 파티마와 나디아는 SUV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 종종 약도를 보고 방향을 잡아줬다. 순탄하게 출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뿌옇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모래 폭풍. 최민수가 중얼거렸다. 모로코 사막을 탐험하면서 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도 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시야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길을 잃는 것은 물론 차량이나 낙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일행은 서둘러 가까운 바위 지대를 찾아 대피했다. SUV를 바위 틈에 주차하고 낙타들을 묶고 모두가 몸을 낮춰 모래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나요? 최민수가 묻자 다섯 여성은 서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본격적인 폭풍이 오기 전이라 운 좋게 바위가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 보통 이 정도는 한두 시간 안에 지나갈 거예요. 아미나가 경험에서 나온 듯한 어조로 말했다.
파티마는 우리 괜히 당황하지 맙시다. 물과 음식이 있으니 잠깐 쉬었다 가죠. 라며 배낭에서 물과 간식을 꺼냈다. 모래 폭풍이 살짝 닿긴 했지만 바위지대에 몸을 숨긴 덕분에 이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모래를 지켜보며 레일라는 이 사막이라는 곳은 참 경이로운 곳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다가도 순식간에 무서운 힘을 발휘하죠. 라고 중얼거렸다. 사피아는 그 장면마저도 카메라에 담으며 이게 바로 모로코의 또 다른 얼굴이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디아는 이런 순간이 노래로 남으면 좋을 텐데 라며 조용히 허밍을 시작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전보다 사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낙타와 사람 모두 체력 소모가 컸다. 그때 최민수는 조용히 차를 멈추고 차량에 있던 냉장 아이스박스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 여러분, 이거 드세요. 오랜 사막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도 험한 지역에 다녀본 적이 있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거든요. 라고 권했다.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네요. 파티마가 웃으며 물병을 받았다. 아미나,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도 연신 생크유 라며 물을 마셨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란 이들이지만 더위와 갈증, 그리고 모험심 하나로 한 팀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사막에서의 두 번째 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로 이동해 작은 빈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지역 주민에게서 일종의 사용 허락을 받아 일행은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날 밤 최민수는 모닥불 대신 초와 랜턴 불빛 아래 여성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레일라는 저는 모로코 고대 언어를 연구해서 언젠간 우리 전통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어요. 타리피선나, 아마지그어 등 잊혀져가는 언어가 많거든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파티마는 난 도시 생활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유적이나 사막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좋아요. 무언가 좀 더 원초적인 자유가 느껴진달까요? 라며 투명한 미소를 지었다. 아미나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사막 가까이 살며 몸으로 직접 여러 기술을 익혔어요. 낙타를 모는 법, 물을 구하는 법 등등. 그런 경험이 늘 자부심이었죠. 근데 언젠간 저도 세계를 좀 더 보고 싶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피아는 나는 표현이 서툴지만 사진으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또 언젠간 모로코 고우테이스의 풍경을 전 세계에 알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죠? 그게 내 꿈이에요. 라고 했다. 나디아는 음악이 제 언어예요. 사막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람과 함께 멀리 퍼져가죠. 언젠간 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어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수는 이들의 꿈과 열정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데요. 나도 48세가 되어 이렇게 사막을 누비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응원했다. 그렇게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호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 특히 파티마와 아미나는 장난스럽게 최씨, 한국에 가면 우리를 구경시켜 줄 건가요? 라고 물었고 최민수는 물론이죠. 한강도 있고 역사적인 궁궐도 있어요. 라며 흔쾌히 대답했다. 그 대화 중 모두가 은근히 이 사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일행은 사흘간의 사막 횡단 끝에 마침내 에르푸드에 도착했다. 저 멀리 시가지가 보이고 세워진 건물 사이로 유명한 에르푸드의 고대 요새가 희미하게 그 형태를 드러냈다. 이미 해가 뉘어져물고 있었지만 저 멀리 요새가 거대한 실루엣을 뽐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저것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새군요. 최민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도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로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대하니 감동의 크기가 달랐다. 우리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새 투어를 해볼까요? 파티마가 제안했다.
레일라는 아침 햇살이 요새에 비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아요. 꼭 보셔야 해요. 라며 찬성했다. 아미나, 사피아, 나디아도 모두 기분이 들떴다. 낙타들은 도중에 한 마을에 맡겼고 일행은 최민수의 SUV에 올라타 에르푸드 시내의 숙소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 일행은 카페인 가득한 차와 약간의 빵으로 급히 아침을 때우고 요새가 있는 고고학 공원으로 이동했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 들어가서 이른 시간에 고요한 요새를 만나려는 계획이었다. 와, 그 자리에선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20대든 48세든 요새를 현장에서 본다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최민수는 사진기와 수첩을 들고 한참 동안 요새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수천 년 전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인간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파티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처음 와본 사람이 느끼는 감동, 나도 알고 있답니다. 전 몇 번 와봤는데도 올 때마다 새로워요. 라고 속삭였다. 일행은 내부 탐방 허가를 받아 좁은 통로를 따라 요새 안쪽까지 들어갔다. 어두운 통로와 무거운 돌벽, 그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조용히 걸었고 벽에 새겨진 글귀나 무덤방의 구조 등을 관찰했다. 레일라는 고대 문자를 해석하려 애썼고 사피아는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진을 찍었다. 아미나는 이 공간의 기운에 대해 여기 뭔가 숨막히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했고 파티마는 우리가 모로코인이지만 올 때마다 새삼 경이롭다니까요. 라고 말했다. 나디아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울림이 대단할 것 같아요. 라며 조용히 벽을 만져보았다. 최민수는 내가 멀리 한국에서 이 먼 땅까지 온 건 바로 이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즐겁게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5 여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순간이 특별한 인연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요새 투어를 마치고 일행은 마라케시 시내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했다. 최민수가 이제 사막만 보긴 아쉽잖아요. 모로코의 도시 문화도 궁금해요. 라고 제안했고 5 여성도 마침 할 일이 있는 곳이었다. 파티마는 마라케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레일라는 마라케시 도서관에서 고대 언어 관련 자료를 찾고자 했다. 아미나는 사막 마을에서만 살다 왔지만 도시에 친구가 있어서 만나볼 계획이었다. 사피아는 한 다큐멘터리 PD와 접촉해 자신의 사진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싶어 했다. 나디아는 지역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전통 음악 공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럼 저도 이런저런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나 사업 아이디어를 현지인들과 나눠 볼 수 있겠군요. 사실 건설업 경력도 있고 모로코 재건 관련 사업에 참여해 볼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최민수가 밝혔다. 그는 단순 탐험을 넘어 모로코와 교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마라케시에서는 일행이 한 호스텔 같은 장소를 통째로 빌리듯 지내며 저녁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맨션 형태의 방은 여러 개의 침실과 공용 거실이 있어 일행이 생활하기 적당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최민수와 파티마는 식탁 위에 놓인 모로코 전통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앞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로코 역사 세미나는 어땠어요? 최민수가 묻자 파티마는 아주 흥미로웠죠. 고대 베르베르의 건축술과 신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난 당신이 없는 세미나가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요. 라며 살짝 농담 섞인 웃음을 보였다. 내가 옆에서 통역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민수가 웃으며 대답했고 파티마는 이제 당신도 꽤나 알아보 배우고 있잖아요. 다음엔 함께 가요. 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어느새 손등이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레일라, 아미나, 사피아, 나디아도 각각 다른 방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공용 거실에 모여 앉았다. 시끌벅적하게 오늘 일의 성과나 재미난 해프닝을 얘기하는 와중 최민수의 시선은 문득 아미나 쪽으로 향했다. 아미나는 사막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더니 도심에 오니 낯가림이 조금 생긴 듯 했다. 괜찮아요? 너무 복잡하죠, 도시가?
최민수가 물어보자 아미나는 조금 어지럽지만 당신이 같이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라고 답했다. 순간 둘 사이에 또 다른 느낌의 시선이 교차했다. 사피아 역시 미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내가 찍은 사진들 좀 봐주세요. 오늘 마라케시 거리 풍경과 파티마가 세미나장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레일라가 도서관에서 집중하는 모습, 나디아가 음악 연습하는 모습 전부 담았어요. 라며 카메라를 내밀었다. 최민수는 사진을 보며 와, 정말 예술성이 있네요. 표정 하나하나를 잘 담아냈어요. 라고 감탄했다. 사피아는 당신이 그런 말 해주니까 기쁘네요. 라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다. 나디아는 사진도 멋지지만 오늘 제가 연주한 곡도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예요. 라며 미소 지었다. 서로 교감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질투와 갈등도 조금씩 나타났다. 사실 최민수와 5명의 여성은 모두 각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5명을 동시에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었다. 모로코에서도 일부 종파나 전통 문화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도시민은 대체로 1대1 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파티마는 우린 그냥 함께 지내고 여행을 공유하는 것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끔 파티마가 밤늦게 최민수 방에 찾아가 얘기를 나누려 하면 다른 여성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둘이만 대화를 하나? 라며 신경 쓰는 일이 생겼다. 아미나는 나도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고 혼잣말했고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도 미묘한 경쟁심을 느꼈다. 최민수는 이들 5 여성에게 모두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각자 다른 매력과 재능, 그리고 성격을 지녔지만 공통으로 모로코의 문화를 사랑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 점이 매혹적이었다. 또한 자신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언제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고마움 등이 그를 사로잡았다. 내가 너무 욕심인가? 1명도 아니고 5명에게 호감을 느낀다니. 그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으나 어느새 5 여성 각각과 따로 혹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익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파티마와는 역사 문화 토론을 나누며 지적 자극을, 레일라와는 고대 언어와 탐험 정신을 공유하며 학구적 교감을, 아미나와는 사막과 자연, 가정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안정감을, 사피아와는 예술적 계획, 감성적 순간을 나누며 묘한 설렘을, 나디아와는 음악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5 여성 또한 최민수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책임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젊고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남자라니. 그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었고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해 솔직히 표현을 못할 뿐이었다. 마라케시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일행은 다시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웠다. 모로코에 왔으면 메르주가와 와르자자트 같은 남부 유적지도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레일라가 제안했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메르주가는 아이트벤 하두로 불리던 지역으로 신전과 고대 요새 등 수많은 유물로 유명하다. 좋아요. 차량은 좀 더 좋은 SUV를 렌트하거나 기차를 탈 수도 있을 거예요. 최민수가 말했고 일행은 기차 여행을 선택했다. 넓은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드라강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시간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죽에 도착한 첫날 모두가 아이트벤 하두 요새를 찾았다. 해질 무렵 요새에 조명이 들어와 거대한 기둥과 파사드가 환상적으로 빛나는 광경을 본 이들은 와하고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최민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수천 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요새 내부를 거닐며 모로코의 고대 신들을 묘사한 부조와 벽화, 신비로운 문양들을 보니 레일라는 또 고대 언어 읽기에 몰입했다. 여기 제 장면을 묘사한 글귀 같아요. 왕이 신들께 어떤 헌물을 바친다는 이야기, 라고 번역을 시도했다. 파티마는 멀리서 조심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
훼손되니까라고 말렸고 아미나와 사피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나디아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울림이 대단할 것 같아요. 라며 조용히 벽을 만져보았다. 그렇게 황홀한 요새 탐방을 마치고 일행은 저녁 늦게 호텔에 돌아왔다. 밤하늘이 맑아 별이 총총했고 다들 피곤했지만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5여성이 잠시 각자 쉬는 사이 최민수는 2층 테라스에 나가 메르주가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파티마가 슬쩍 다가왔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 정말 많이 걸었잖아요. 라고 묻자 최민수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당신들 덕분에 훨씬 풍성한 경험이 돼서 고마워요. 라며 웃었다. 파티마는 순간 망설이다가 저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남들 눈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다니며 당신의 마음씨와 열정을 보니 멈출 수가 없네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최민수는 당황했지만 그도 파티마를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아미나, 레일라, 사피아, 나디아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순간 다른 여성들이 테라스로 올라와 이 대화를 보게 되었다. 파티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피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고 아미나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레일라는 한숨을 쉬며 역시 이렇게 되는군. 우리 5명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최민수가 되묻자 레일라는 우리가 이미 얘기해봤어요. 누구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우리는 서로 자매처럼 지내서 그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한 명만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어쩌죠? 라고 했다. 최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내가 모로코 법도 잘 모르고 이런 형태가 허용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 좋지만 어떻게 해야? 라며 고혹스러워했다. 그날 밤 5여성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린 각자 그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우린 가족 같으니까 아미나가 말했다. 모로코에서도 일부 전통이나 종파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긴 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1대1 결혼을 지향해.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그를 포기하기도 싫어. 파티마가 덧붙였다. 결국 그들은 법적 절차가 어렵더라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도 그걸 원한다면 우리 비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자. 누가 먼저고 뒤고 없이 동등하게 사피아가 냉정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레일라, 아미나, 나디아도 동의했다. 우리 삶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되잖아. 그렇게 5여성은 최민수에게 비공식이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최민수는 내가 한국에서는 한 결혼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과 관계를 맺는 건 생각도 못 해봤지만 솔직히 여러분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메르죽에서의 사건 이후 일행은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다소 어색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린 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으니 남은 여정도 함께하고 끝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레일라가 나머지 넷을 설득했고 최민수도 동의했다. 다음 목적지는 와르자자트, 고대 유적과 함께 성곽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차나 버스로 갈 수도 있었지만 최민수가 차량 렌트를 좀 더 편안하게 하자며 승합차를 빌렸다. 5여성과 그가 함께 탈 수 있는 넉넉한 좌석이었다. 와르자자트로 이동하던 도중 파티마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왜 이러지? 평소엔 멀쩡했는데. 긴장한 파티마를 보며 아미나가 너 혹시 벌써 임신 같은 거 아냐? 하고 웃었지만 장난처럼 던진 말이 의외로 진담이 될 줄은 몰랐다. 와르자자트의 병원에 들러 간단히 검진을 받았더니 파티마는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말도 안 돼. 누군가 했을 텐데 벌써. 파티마는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 그와의 관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다른 여성들도 서서히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레일라는 입덧처럼 아침마다 허기를 느끼고, 사피아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아미나는 월경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나디아는 피로감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 결국 모두가 병원이나 약국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자 놀랍게도 5명 전원이 임신 상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타이밍이 비슷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민수는 한편으로 경악했고 한편으로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너희 모두 내 아이를 가졌다고. 놀라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내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감정이 교차했다. 와르자자트 병원 의사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굳이 깊게 묻지는 않았다. 모로코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고 외국인 남성과 모로코 여성들의 사정까지 따지고 들 권한은 의사에게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법적, 사회적 시선이었다. 5 여성 모두 임신 상태로 한국인 남자와 사실 관계로 살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어떨까? 우린 이미 서로 얘기했어요. 법적 절차가 힘들고 주변 시선이 부담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레일라가 결연히 말했고 아미나, 파티마, 사피아, 나디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모로코 법이나 제도를 살펴 결혼 서류를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최민수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결국 모두가 어찌됐든 우리 이제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행히 5 여성 모두 각자 일정한 수입이나 지원 혹은 활동 기반이 있었고 최민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기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해볼 만했다. 일행은 일단 와르자자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북쪽 마라케시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임신 중인 5 여성의 건강을 돌보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최민수는 모로코에 정착하며 건설업 경험을 살려 지역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티마는 학계 활동을 이어가며 모로코 문화를 알리는 일을, 레일라는 언어학 연구를, 아미나는 사막 마을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가족을 돌보는 일을, 사피아는 사진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나디아는 음악 공연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하나둘 태어났다. 파티마는 건강한 아들을, 레일라는 딸을, 아미나는 쌍둥이를, 사피아는 또 다른 아들을, 나디아는 딸을 낳았다. 사막의 별빛 아래 이들은 비공식적이지만 사랑으로 뭉친 대가족을 이루었다. 최민수와 5 여성의 이야기는 모로코 아가페즈 사막에서 시작되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법적 틀이나 사회적 시선을 넘어 서로의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이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3세) 한국인 여성이 피지라는 나라의 오지를 탐험하게 되고 그곳에 고립되면서 원주민 남성 20명과 동거를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임신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3살의 한국 여성 김소연은 어려서부터 국토대장정, 해외 배낭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겨온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다. 그러다 2024년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피지라는 작은 나라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하와이나 타히티처럼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는 곳은 아니었지만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통이 살아 숨쉬고 때묻지 않은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진다고 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낸 그녀는 적금을 헐어가며 항공권을 끊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거기 진짜 정보가 없는데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라며 걱정했지만 호기심 많은 그녀의 마음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직 젊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부딪혀 보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피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피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이 섬나라의 발을 디디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와 푸른 하늘, 그리고 싱그럽게 넘실대는 바다가 그녀를 반겼다. 호놀룰루 같은 유명 관광지보단 훨씬 한적하고 섬세하며 순수한 느낌이었다. 특별히 큰 목적 없이 한 달간 유유자적 돌아다니며 현지인들과 교류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앉은 그녀의 마음은 그때만 해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 꿈에도 몰랐다. 처음 며칠은 수도 수바 근처에서 호텔 생활을 즐기며 근교 유명 관광지와 도시 풍경을 둘러보았다. 피지 사람들의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현지 언어 피지어의 부드러운 리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닷가를 거닐며 그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곳에서라면 한없이 평화로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물씬 들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호기심은 또 다른 모험을 부추겼다. 진짜 피지를 만나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오지 마을을 탐방하는 투어에 참여하거나 현지 친구를 사귀어 소규모 섬으로 건너가 보라는 조언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작은 어선을 빌려 탈 계획을 세웠다.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전통섬이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식당 주인에게서 듣고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치솟았다. 하지만 때마침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열대성 저기압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기상예보가 나왔음에도 그녀의 모험심은 멈출 줄 몰랐다. 배를 모는 현지인 친구마저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내일로 미루자 고 조언했지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어 무리하게 배길에 나섰다. 작은 어선이 코발트빛 바다를 가르며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천둥이 울려 퍼지고 몰아치는 폭우가 그들을 덮쳤다. 배는 세찬 파도에 흔들리고 무엇보다 피지 해역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이런 폭풍우는 거의 공포 영화와 다름없었다. 운 나쁘게도 배는 큰 암초에 부딪혔고 그 충격의 한순간 추진력이 상실되어 조난 상황이 벌어졌다. 어선은 침몰 직전 간신히 근처에 있던 어떤 외딴 섬 해안가로 떠밀려 갔다. 현지인 친구 또한 다급히 헤엄쳐 육지에 오르려 했고 이후 흩어지는 와중에 연락이 끊겼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김소연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다. 배는 부서져 있었고 주변에는 헤엄쳐 나오는 몇몇 남성들의 모습이 보였으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하여 도착한 섬은 피지 본섬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으로 투칼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인근 섬 주민들조차 이곳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외부 문명과는 최소한의 접촉만 갖고 지내는 전통의 원주민 마을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김소연이 정신을 차려 눈을 뜬 순간 눈앞에는 지키려는 듯 둘러선 수십 명 남짓한 건장한 청년들과 노인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처음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내 그들이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오자 의외로 경계심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녀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몸을 추스르고 현지인 중 몇 명은 서툰 영어로 괜찮으냐, 다친 곳은? 하고 물었다. 이 마을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고 현대 문명이 거의 닿지 않은 듯 보였다. 마을 중심에는 몇 채의 전통 가옥 판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주위엔 바닷가를 경계로 무성한 열대숲이 우거져 있었다. 인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28명 정도가 전부라고 했다. 그중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이유는 이 섬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도시나 섬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마을을 지키기로 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소연의 안내자가 되어준 이는 피지어를 영어와 약간 섞어 말할 줄 아는 라피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비 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 그녀를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가며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를 피하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곁눈질로 보니 동네 청년들만 해도 우진명이 훌쩍 넘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휴대폰도 소지품도 대부분 바다에 가라앉았을 텐데. 그녀는 막막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겼다. 며칠이 지나자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따뜻한지를 알 수 있었다. 우선 그녀를 다치지 않았는지 돌보고 덮어줄 담요며 먹을 것, 옷까지 마련해 주었다. 쌀이나 빵 같은 서양식 식품은 구하기 어렵지만 코코넛과 타로, 열대 과일 등이 풍부했고 생선을 구워 먹거나 바나나 잎에 음식을 싸서 익히는 전통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다행히 김소연과 함께 조난당했던 현지인 친구도 며칠 뒤 다른 해안가에서 구조되어 이 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역시 마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므로 상호 간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하지만 기상 상태가 계속 나쁘고 섬을 오갈 만한 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선 당분간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을의 여성은 단 5명이었고 나머지 500명은 남성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연로한 할머니들이거나 이미 아이를 몇 명 둔 기혼자들이었다. 즉, 이 섬에서 결혼 정년기라 할 만한 젊은 여성은 거의 전무했는데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소연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가오며 여행 얘기를 들려달라. 도시는 어떤 곳이냐 같은 질문을 해왔다. 처음엔 경계도 했지만 대체로 그들은 우호적인 태도로 필요하면 나뭇가지로 의자도 만들어주고 식수나 연료가 될 나무 열매 등을 구해와서 건네주기도 했다. 함께 있을 때면 그들은 전통 춤을 추거나 밤하늘에 둘러앉아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듣는 언어는 낯설었지만 표정과 몸짓을 통해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잠시 이 마을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손님으로서 일정 기간 공동체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섬에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야 하기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노동으로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또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밭을 일구거나 고기를 잡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곳이 생존이 걸린 현장이니만큼 그녀도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체력이 좋았고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아 얼마 안가 괜찮은 헬퍼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한층 더 친밀해졌다. 그렇지만 이곳 남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게 한 사람, 토니가 있었다. 24살 남짓한 키 큰 남성으로 조각 같은 체격을 가진 그에게 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젊은 지도자로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이 섬의 족장격인 추장을 맡았으나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토니는 자연스럽게 젊은 추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처음 토니를 만났을 때 김소연은 그가 뿜어내는 진중함에 놀라움을 느꼈다. 다른 청년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몰두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난 채 관찰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그녀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직접 와서 찾아주고 식사 때마다 그녀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옆에 앉아 설명을 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영영 떠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어쩌면 이런 원시적인 곳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 라는 호기심 섞인 안정감이 교차했다. 섬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고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눈부셨다. 도시의 편의 시설은 전혀 없었으나 매일 아침 해변을 거닐며 새 소리를 듣고 저녁엔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순간 소연는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한편 그럴수록 토니에 대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현지인이었지만 함께 추위를 이겨내려 모닥불 앞에 앉았을 때나
위험한 숲속에서 과일을 따러 다닐 때 그는 늘 묵묵히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험난한 폭풍으로 다시 한번 섬이 흔들렸던 어느 날 밤, 밖으로 나간 그녀가 돌풍에 휘말릴 뻔했을 때 토니는 필사적으로 달려와 그녀를 붙들고 헛디딜 뻔한 발걸음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을 잡고 기적처럼 바람을 피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소연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고마움 이상의 감정인가? 그날 밤 김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낯선 길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다.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섬 사람들이 하늘과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며 밤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전통의식이 있다고 했다. 화려한 꽃장식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해변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그 어떤 도시의 화려한 행사가 부럽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었다. 김소연은 축제 전날부터 여성들 무리에 끼어 전통 치마 술루를 두르고 목에는 야자수 잎으로 엮은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카락에는 붉은 히비스커스 꽃을 꽂았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여기며 이게 피지 전통 스타일이야. 아주 잘 어울린다며 즐거워했다. 밤이 되자 커다란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섰고 북과 전통 타악기가 울려 퍼지며 춤이 시작되었다. 청년들은 강렬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여성들은 우아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춤사위로 화답했다. 그때 토니가 다가와 김소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묘하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했다. 그래서였을까? 둘은 모닥불 주변에서 나란히 춤을 추다 가슴 설레는 눈맞춤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는지 그 순간 야유반, 축하반의 함성을 터뜨렸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힌 그녀는 스스로에게 뭐지? 이 감정은? 나는 이곳에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여행자일 뿐인데 라고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토니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 토니는 섬을 한 바퀴 돌며 너에게 여러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아직 완전히 해안 지형이나 산길을 알지 못하는 그녀는 솔깃했고 둘은 이른 새벽부터 떠나 섬 곳곳을 누볐다. 해안 절벽에 올라 장엄한 바다를 바라보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폭포에 다다라 함께 물가에 발을 담그며 시원함을 만끽했다. 그날 하루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걸어다닌 시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고 연인처럼 설렘이 가득했다. 토니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가끔씩 지어 보이는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다. 한낮의 강렬한 태양이 기울어갈 즈음 두 사람은 해변가에 앉아 일몰을 감상했고 그 순간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포옹이 오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소연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스쳤다. 분명 언젠가는 구조를 위해 본섬이나 바깥 세계와 연락이 닿을 테고 그럼 나는 돌아가야 하잖아. 한국에서의 내 삶이 있는데. 이러한 고민은 마음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았다. 아직 서로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랑에 뛰어드는 게 옳은 걸까? 마을 주민 중 일부, 특히 연장자들은 바깥에서 온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는 것은 이 마을의 전통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걱정하는 시선도 보냈다. 그러나 섬의 젊은이들은 또 한편으론 설렘 가득한 눈길로 둘을 지켜봤다. 소연이 토니의 배우자가 된다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이 조심스레 오갔다. 마침내 어느 날 근처 섬으로부터 온 소형배가 연료와 물자를 구하러 투칼라의 섬을 찾았다. 그들은 수도수바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가게의 소유주들이었는데 그날도 폭풍 피해가 심해 제대로 물자를 전달하지 못해 이렇게 직접 나왔다고 했다. 이를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소연은 자신이 조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연락선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 겨우 짧은 교신만 한 뒤 다시 돌아가야 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고 폭풍으로 인해 항해 조건이 좋지 않아 당장 대규모 구조를 오게 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몇 주 뒤에나 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함께 조난되었던 현지인 친구 역시 기상 문제 때문에 당장엔 이동이 어렵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날 뜻밖의 충격이 찾아왔다. 숲속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독사에 물려 위급해졌다. 마을에 주치의나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요법에 의존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제 너는 우리가 쓰던 해열제나 진통제를 알고 있지 않니? 도시 의약품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물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료용품도 폭풍에 잃어버렸거나 남아있지 않았다. 다급해진 토니는 자신이 직접 독을 빼내려 했으나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소연은 비상용으로 남겨둔 파우치에서 소량의 항생제, 감기약과 함께 간단히 지니고 있던 것들을 꺼냈고 주민들이 써오던 전통 약초와 혼합해 최선을 다해 보았다. 다행히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여 청년은 간신히 기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마을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라피는 죽을 수도 있었어. 이런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이방인 김소연은 더 이상 그냥 손님이 아닌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토니 역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애틋해졌고 이는 소연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어느 밤 소연은 열대야의 잠 못 이루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해변에서 있던 토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바다 위로 잔잔히 비치는 달빛과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성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다. 료는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나는 언젠가 네가 돌아간다 해도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 토니의 이런 말에 소연 또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나도 갈등 중이야. 여기서의 생활을 사랑하게 됐고 너 역시 많이 좋아해. 하지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 있잖아. 그 순간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를 껴안았다. 달빛 아래에서 둘은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치 처음 만난 인간이자 영원히 잃고 싶지 않은 상대처럼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많은 것을 다 털어놓지도 않았는데도 이 한 번의 포옹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눈 후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해변 오두막에서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닌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깊은 사랑이 섞인 축복 같은 순간이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본능적이고 절실한 감정에 온몸이 휩싸였다. 그리고 이 일이 향후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마리가 되리라고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몇 주 뒤 바깥 세상으로부터 약속했던 구조 신호는 오지 않았다. 날씨는 더욱 변덕스러워지고 마을은 자급자족 생활 속에서 바쁘게 돌아갔다. 그러던 중 김소연은 몸이 자주 나른하고 어지럽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위와 낯선 음식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속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이 심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휴대용 임신 테스트 기기가 떠올랐다. 원래는 다른 용도로 챙겨뒀던 것인데 여행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방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어렵게 파우치 밑을 뒤져 찾은 후 몰래 테스트를 해본 그녀는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하고 말았다. 임신? 말도 안 돼. 여기서? 믿기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충격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토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며 이어 엄청난 감격과 설렘을 표했다. 이제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우리 아이가 생겼다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행복해. 토니는 달빛보다 더 맑은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김소연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구조대가 오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이미 임신까지. 내 부모님은, 내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한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현대 의료시설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할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젊은 세대에 출산이 거의 없었던 섬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니 마을 전체의 경사라고 여겨졌다. 특히 어른들은 이제 곧 우리 후손들을 이어갈 아이가 탄생하니 하늘이 축복을 내린 것이라며 환호했다. 물론 고민도 있었다. 출산은 어떻게 하지? 이 섬엔 전문 의료진도 없고, 그러나 다른 섬에 가서 조산을 배운 경험이 있던 할머니가 있었고,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모를 돌볼 수 있다고 자부했다. 또한 김소연이 원하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니 역시 그녀를 더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을 위한 각종 일들을 더욱 열심히 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갑작스럽게 불안을 표할 때마다 손을 잡고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는 내가 함께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 어떻게든 보호해줄게 라며 안심시켰다. 그렇게 섬에 더욱 스며들 무렵 마침내 외부에서 소형 보트 한 척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날씨가 잠잠해져 수바 쪽에서 구조대 비슷한 인원이 일부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무정이를 통해 이 섬에 한국인 조난자가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왔다고 했다. 소연의 현지인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고 우리가 드디어 돌아갈 수 있어 라며 기뻐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소연에겐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더욱 큰 갈등을 던졌다. 정말 떠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을 것인가? 배는 곧 떠날 예정이고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구조나 교통편이 올지 알 수 없었다. 섬 주민들, 특히 토니의 표정은 복잡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억지로 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떠난다면 아이와 너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에게도 이 선택은 잔인했다. 토니는 그녀가 도시로 돌아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원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가서 현대적인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떠냐고 권하기도 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녀는 바닷가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은 배를 바라보며 온갖 기억들을 되짚었다. 하지만 머릿속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건 뜨거운 심장이었다. 내가 진정 원하고 내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은 뭘까? 난 이미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결국 배가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여기 남을래. 그 한마디에 토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구조대나 현지인 친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겠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내 아이 아빠와 함께해야 한다고 느껴. 이 결정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거야. 구조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끝내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돌아갔다. 적어도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배를 보내 연락해보겠다는 약속은 받아냈다. 그 길로 소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공터로 가서 그들을 향해 나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여러 어른과 청년들은 기쁨에 춤을 추며 토니와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그날부터 소였는 마을의 진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년들과 힘을 합쳐 밭을 일구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며 섬 주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들과 함께 전통 의복 만드는 방법, 출산에 필요한 여러 준비물을 구하는 과정도 하나하나 배웠다. 임신 중기 무렵 몸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다. 바쁜 육체 노동보다는 가벼운 일들을 하면서 맑은 공기와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덕분인지 컨디션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토니는 밤낮 없이 그녀를 보살폈고 마을 전체가 그녀를 배려하며 무거운 짐은 들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함께 숲속길을 거닐던 중 토니가 문득 그녀에게 말문을 열었다. 우린 이미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지만 의식을 치르고 싶어. 마을의 전통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다.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토니는 수줍게 반지 대신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넸다. 그 조개 껍데기는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 섬에서 소중한 맹세의 상징이었다. 마음이 벅차오른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도 내 곁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자 토니는 조개 껍데기를 그녀 손에 쥐어주고 부드럽게 포옹했다. 이런 모습에 마을 곳곳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향해 축복의 함성을 질렀다. 결혼식은 마을 전통에 따라 해변에서 이루어졌다. 더없이 청량한 푸른 바다가 배경이 되고 신랑 신부는 꽃으로 장식된 술루를 입은 차에 서로에게 맹세를 주고받았다. 촛불이나 웨딩 케이크 대신 바닥에 깔린 야자수 잎이와 꽃길, 그리고 주민들이 마련한 열대 과일과 구운 돼지고기로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강렬한 북소리와 춤, 노랫소리가 밤새 이어졌고 고진했던 외딴 섬은 마치 축복의 불빛으로 환히 빛났다. 그날 이후 마을 전통 가옥 한 채를 토니와 함께 꾸미며 소연는 피지의 세대가 되었다. 아직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몸짓과 웃음으로 다들 서로를 이해했고 특히 할머니들의 자애로운 보살핌은 각별했다. 임신 후기에는 가끔 배가 뭉치고 한국이었다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겠지만 여기서는 할머니의 약초차와 마을 여성들의 돌봄이 큰 힘이 되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이런 출산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라면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과 스스로도 매일매일 태동을 느끼며 묘한 자신감이 자라났다. 드디어 만삭이 된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즉시 움직였다. 물을 드고 아이를 받을 장소를 깨끗이 정리하며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다른 여성들과 함께 분주히 준비에 나섰다. 토니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옆에서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익숙한 무통 주사나 병원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온몸을 떨며 겨우 아이가 나오길 기다렸다. 할머니가 호흡을 천천히 힘을 주렴 하고 반복해서 지시했고 주변 여성들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무척 힘겨워했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다. 우리 아이. 토니도 마치 기적을 본 듯 아기를 받아든 뒤 고맙다. 정말 고생했어. 라며 연신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사랑과 책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